생활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각기 연수나 혹은 다양한 일들로 바빠서 혼자 녹음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좀 줬는데 너무 효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의 이 마음밭을 어떻게 읽어주냐에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중등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이론들을 좀 공부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지도와 상담 파트 보시면 이와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과 특징을 다루는 기본적인 영역, 두 번째는 진로 이론을 다루는 영역, 세 번째는 상담 기법을 다루는 영역, 네 번째는 상담 이론을 다루는 영역,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그 내용 영역 안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지도 상담, 이와 같은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주 안락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 만족감과 그리고 행동의 불안정성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작용이 아마 생활지도와 상담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생활지도와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 개념과 특징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목표 지점을 가고자 했을 때 불안하고 또 힘든 지점이 있다고 치면 그 지점에 어떤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조력작용을 하는 것에, 그리고 이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고 상담 생활지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뭐냐? 바로 그 목표는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문제 해결력 안에는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적이고 심동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함께 갖춰져서 결국엔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생활지도와 상담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은 누구나가 다 대상인데요. 그 대상 중에서 일반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인데 특별히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수월성 교육 때문에 영재아와 특수아동 이 둘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을 영재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불렀을 때 렌줄리라고 하는 학자는 영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하위 요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지능, 그리고 강한 창의성, 그리고 오래도록 일을 추진해낼 수 있는 강한 집착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과제 집착력을 지니고 있는 이 3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들인데요. 요즘 시험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러한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 결정되느냐 아니면 키워질 수 있느냐? 요즘엔 키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습의 형태로서 2가지 종류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속진 학습이라고 해서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일찍 그 진도가 나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압축의 형태로서 교육과정을 제시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둘 수 있겠고, 그 속진 학습의 일환으로서 심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영재아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되었던 것인데 나중에 전체 학생에게로 확대되어 가서 학령 전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마지막 3단계 정도에 가게 되면 중학생 정도의 연령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그런 형태의 학습 형태가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을 좀 보시면 그 심화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동영상을 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렌줄리의 심화학습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줄리는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재학습을 주장하고 또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인데요. 그 렌줄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심화학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일형 심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일형심화는 새로운 흥미와 호기심 이것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쳐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것 말고 새로운 형태의 내용인 토끼와 거북이의 두 번째 경주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가 두 번째 경주를 한다면 어떤 경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일형심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어느 정도 영재성의 범위가 좀 넓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형심화는 보다 영재성 중에서 분석하고 어떤 대상을 감상하면서 그 감상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면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때는 사고나 감정 발달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나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다음에 것이 있는데요. 예를 통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다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모나리자에 대한 느낌,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좀 변형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페르난도 보테로가 그린 모나리자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의 차이, 그리고 둘의 느낌 간의 어떤 의미 변화, 그리고 감정의 변화 등을 놓고 이렇게 수업 방법이나 자료를 다르게 놓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같은 배경을 주면서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제 그 생각을 함께 그려보는 형식을 통해서 심화학습 단계를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형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상 학생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 학급 학생들을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삼형심화쯤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영재성의 범위가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이 자기 관심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좀 더 탐구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아이들 더군다나 현실적인 토픽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주로 중학교 이상에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아동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했던 사회 비평 소설인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여준다라고 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이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어떻게 착취해 가고 있는가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형심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렌줄리의 심화학습 단계에 관한 것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살펴봄으로써 영재성에 대한 개념들은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엔 특별학생 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과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요즘 아이들 중에서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두 가지의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데 학습 부진은 장애 분류에 속하진 않지만 학습 성취도가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거나 학습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학습장애 아이들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말하기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특정 학습 영역의 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해서 특정 학습 영역에 대한 과제 훈련, 행위를 해나가는 절차 훈련, 학습 과제별로 특별한 처방을 내리는 과제 절차 훈련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특별히 담임교사로서 혹은 교사로서 위탁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개별화 교육을 지향해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우리가 좀 주목해 줘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 ADHD 특히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서도 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름하여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얘기를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얘기하죠. 소근육의 협응이 부족하고
학습 장애 및 정서 불안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그저 내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교육적 배려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활동도 집중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조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과잉 활동이 일어났을 때 충동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교수해 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을 넘어서 과연 그럼 생활지도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다음에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학생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생에 대한 이해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 활동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개인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말하죠. 나아가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지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담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의 가장 중립적 활동이고요. 그리고 진로지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적 위치 중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해주는 정치활동, 그리고 생활지도를 한 이후에 보다 나은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추후 활동까지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모두 생활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